나이트 시네마의 쇼폼 컨텐츠를 위한 유튜브 채널이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이트 시네마의 이름방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트 시네마가 큐레이션하는 각종 영화계 소식과 영화 리뷰를 발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톡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에 영화 뉴스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발빠른 영화 뉴스와 리뷰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만 말할 수 있는 공간이니 부담 없이 입장해주세요. 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5년 4월 5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가님 오늘도 빛나시네요. 조명 때문에 이마가 빛나고 있죠.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혹시 악연은 보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채팅창에 계신 임범영님이랑 윤가님이 지난 주말에 악연을 극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어주는 그 시사회에 다녀오셨는데 상당히 잘 만들었다라고 호평을 하시고 지금 채팅창에 계신 초롱님도 악연을 공개 후에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다라고 후기를 남겨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폭삭 소가수다를 정주행하고 있어서 요거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악연을 시작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데어데블도 봐야 되고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바쁜 것 같습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같아요. 그래서 악연 보고 싶은데 원작 웹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리즈부터 보고 그 다음에 원작 웹툰을 볼까 생각 중입니다. 댓글 읽기 전에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감사한 분들 한번 확인하고 가보겠습니다. 바이올렛 유님, 달순의 스파이님, 나사님, 파인님, 푸파퐁커리님, 초롱이님, 붉은 눈의 뻐꾸기님, 김태현님, 임파노님, 우엉오뎅님, 카깡님, 윤가님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가님 봄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쵸, 따뜻하죠? 자 먼저 팟빵 댓글입니다. 파랑1님이 플로우 10만 축하라고 했는데 지금 플로우가 11만 넘었던가? 잠깐만요, 검색 좀 해볼게요. 지금 12만이네요. 어제 금요일 기준으로 12만을 또 기록을 했네요. 이렇게 상용관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흥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게 대형 스튜디오 작품이 아니라 인디 제작사가 만든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가님이 목소리만 들어도 잘생겼네요. 잘 듣고 갑니다. 라고 팟빵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여기에 파랑1님이 대댓글로 인정합니다. 차은우까진 모르겠고 차에 치인 은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쿠조쿠조님이 차은우 말고 찬우 배우 닮으심. 찬우? 맞아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그 시트콤에 나오시는 분 맞죠? 그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김찬우 배우님, 맞아요. 이분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순풍산부인과였나? 잠깐만 보자. LA 아리랑이랑, 순풍산부인과 맞구나. 여기에 나왔었던, 맞아요. 이분 닮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랑1님이 헤레틱 보고 왔습니다. 스릴러에 종교적인 심리전을 더해서 초반에 굉장히 흥미롭게 시작하는데요. 종교적인 문제를 가볍게 건드리기만 하고 깊이 있게 파고들질 않으니 많이 아쉬웠습니다. 장르의 한계나 시간상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그냥 영화 자체가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건담 팬이면 건담 직후악스 비기닝 추천합니다. 간만에 제대로 뽑혔습니다. 라고 추천글을 써주셨네요. 처음에는 흥미를 가지고 한번 볼까 싶었는데 아마 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건담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건담은 그냥 슈퍼로봇 대전 게임에 나오는 그 정도만 알지 자세히는 몰라서 일단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쿠악스 너무 기대 중입니다. 지쿠악스는 평행세계라 우주세계 몰라도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사전 지식 없이 봐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어떤 특정 기체를 정사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 그 기체를 이제 탔을 때를 가정한 평행세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그냥 누군가 이야기하는 거를 그냥 흘려 들었어요. 근데 저는 기존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들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샤아가 건담을 타는 역사 대체물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주워 들은 것 같습니다. 잘 모르지만 저는 샤아가 누군지
뭐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저는 슈퍼로봇 대전을 해도 뭐 어떤 건담이 뭐 어떤 캐릭터가 나오고 막 우와 누가 참전했다 이런 얘기 항상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거 쥐뿔 모르고 그냥 항상 제가 슈로데 하면은 가오가이거 항상 그 성능에 관계없이 풀 업그레이드 다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몇 개 기체 중에서 되게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마징가 풀 업그레이드 다 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눈에 익고 좋아하는 애들 위주로 키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슈로데는 좋아하는 기체가 있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그 턴제 SRPG가 좋아서 그냥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슈로데 통해서 그냥 저렇게 생긴 애가 있구나 요 정도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댓글입니다. 쉬리의 윤브리너님께서 댓글 후원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쉬리의 댓글로 와 이제 4K 리마스터링 뿐만 아니라 사운드도 리마스터해서 재개봉했다니 대단합니다. 앞으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어서 블루레이와 OTT에서도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감독님 GV 피셜 블루레이는 준비 중이라고 하셨고 OTT는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개별 구매긴 한데 공개가 됐습니다. 의외로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는 영화를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엄청 인기를 끌어가지고 아마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먼저 상영을 했었나? 뭐 그럴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댓글로 쉬리 지금 보면 존나 재미없음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아니 근데 이제 와서 보기에는 조금 예스럽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존나 재미없다라고 이야기할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냥 감안해도 그럭저럭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긴 해요. 그러셨나 보네요 이분은. 그리고 승부 영상에 윤가님이 영화 속 대국은 승부지만 연기는 하모니처럼 어우러집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한편에 시 같은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승부 리뷰하면서 이제 배우들끼리 더 승부를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윤가님은 연기 승부가 아닌 연기의 하모니를 보여준 것 같다라고 아주 멋진 표현을 남겨주셨네요. 연기로는 뭐 깔 게 없죠. 승부 뭐 영화 만듦새가 어떻고 뭐 이런 거야 개인의 취향이 갈릴 수 있는데 두 배우의 열연만큼은 뭐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설공주 영상에 목소리도 좋으시지만 꽃 중년이시네요 라고 달렸는데 이게 당연히 선풀이죠. 엄청 칭찬인데 저도 이제 중년의 이야기를 들을 나이가 됐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칭찬 감사합니다. 마음만은 청춘인데 이제 남들이 보기에도 중년으로 보이는 나이가 됐나 보네요.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콩클라베 영상에 정말 심도 깊은 추측입니다. 영화 속 여러 단서들을 잘 잡아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콩클라베 영상이 효자예요, 효자. 이런 선풀도 계속 달리고 있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있어서 정말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플로우 에피소드에 코코아 마녀님께서 추천해주신 덕분에 잘 보고 왔습니다. 분열과 각자 도생의 시기인 지금 연대와 공존을 말하는 플로우가 큰 감동을 주네요. 맞습니다. 요즘만큼 이 연대와 공존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귀해진 시기가 있었나 싶습니다. 연대와 공존의 가치가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느껴지고 있는 시국이긴 하죠. 근데 아까 신가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제 봄이 왔으니 이런 시국도 좀 많이 완화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방송에 초자연님께서 저는 주로 평일 오전에 영화를 보는데요. 아마 아이들 등교나 등원시켜놓고 이렇게 극장에 가시는 것 같네요. 상영관에 많아봐야 4-5명 심지어 혼자서 보게 되는 날도 종종 있습니다. 가끔은 상영관이 너무 휑해서 빌런이라도 좋으니 누구라도 더 들어왔으면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라스트 마일을 볼 때는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상영관 좌석 반 정도가 차 있어서 좀 낯설었습니다. 일본의 몇몇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고정 매니아가 있어서 좌석이 많이 비어있는 일은 드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라스트 마일 다 보고 나가야 하는데 엔딩곡이 유명 가수가 불러준 곡이라 그런지 아무도 안 나가고 다들 감상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보다가 중간에 퇴장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애들 하원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어쩔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노래가 아무리 좋았어도. 근데 라스트 마일이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초자연님처럼 호평을 하는 분도 계시고 제 주변에도 보고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계신 반면에 좀 많이 실망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이게 뭔가 일본 영화의 특유의 그 정서가 있잖아요. 그게 본인과 맞냐 안 맞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저는 볼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드라마랑 세계관이 공유가 된다면서요. 근데 이 드라마를 전 하나도 안 봐가지고 이걸 보기 위해서 또 막 다 그 시리즈를 챙겨보는 것도 부담이라 아마 저는 안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평일 오전에 극장에서 잘 챙겨보셨다니 다행입니다. 쿠조쿠조님이 라스트 마일 사건의 동기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일본 드라마 특유의 교훈 주기까지 뿌려져서 익숙하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들 겁니다 라고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아, 펜 귀엽다고요? 요거 옛날에 드래곤 퀘스트 빌더스 2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을 샀을 때 사은품으로 왔던 볼펜인데 디자인이 그냥 요 슬라임이 귀여워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요 슬라임이 그 드래곤 퀘스트 프랜차이즈 시리즈의 어떤 마스코트 같은 그 슬라임이죠. 펜을 들고 있는 것도 제가 방송하면서 뭘 쓰려는 건 아니고 제가 손에 뭘 안 쥐고 있으니까 방송 편집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계속 손을 설명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뭐라도 하나 손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그래도 요런 식으로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동작이 뭐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펜을 들고 요렇게 하는 거랑은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뭐라도 하나 손에 들고 있으려고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아까 신가님이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라고 오늘 띄워주셨는데,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푸른별님이 본격 그 정치방송이라고 또 댓글로 극딜을 넣으실 것 같은데 이것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큰 사건이 있을까요? 드디어 윤석열이 탄핵되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라고 선고가 때려졌죠.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와,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졸여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고할 때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주문이라는 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주된 문헌, 즉 결론을 뜻하는 법률 용어인데 사람들이 마법 주문처럼 주문! 얍!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처럼 마법 캐스팅하는 것처럼 주문! 이걸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빵 터졌네요. 예, 뾰로롱! 이러면서 주문! 이렇게 예. 어쨌든 요 선고가 될 때 저는 사무실이었는데 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뭔가 좀 울컥하더라고요. 울컥한데 이게 사무실이니까 티를 못 내잖아요. 와, 이게 막 벅차오르는데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만약에 집에서라도 봤으면 막 예! 라고 소리라도 지르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껏 울기라도 했을 텐데 와, 왈칵 나오는 그 눈물을 참는다고 억지로 막 다른 생각하면서 좀 많이 참았던 것 같네요. 아무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초롱님이 도네이션을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 정치 얘기하고 있을 때 도네이션 받으니까 진짜 정치 유튜버가 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정치 시네마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몇 달간 싸워왔죠. 그래서 거짓과 무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시민들이 이루어낸 승리고 민주주의의 승리고 그리고 빛의 혁명이 이룬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슬라임이 파란색인 게 수상하다고. 그쵸.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고생했던 시절이 끝난 거를 축하를 하는 거죠. 근데 뭐 기쁨을 나누는 것도 좋고 이 기쁨에 취해 있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잠시만 취해 있다가 이제 다시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이 사태에 동조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이 끝이라기보다는 뭐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번 내란에 가까운 헌정 질서 유린에 동조한 세력들 그리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조롱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이 대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뜻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6월 3일로 다들 뭐 예상을 하고 있던데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어쨌든 다시 한번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격 정치방송 온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꺼내봤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뭐 정치방송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근황 토크를 해보자면은 이게 뭐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셨을 거고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하시는 분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조금이라도 좀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에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다시 일어서시는데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서 산불 피해 이웃 돕기 성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원래는 방송 수익금 전액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서 이제 기부가 필요한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모금액 이 부정사용 이슈가 터진 거예요. 근데 뭐 나름 대기업이나 유명인들이 여기를 통해서 기부를 하고 있기도 했고, 이 기부금 사용 내역을 사진 같은 걸로 인증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곳이라서 믿었는데 이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때 좀 현타를 느끼고 기부는 무슨 기부야 라고 하면서 뭐 기부를 중단을 했었는데, 근데 이번 산불 사건은 뭐 그런 일로 지갑을 닫고 있기에는 이 일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서 한번 때렸으니까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렸겠지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희망브릿지를 통해서 기부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도 부정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 대체 누굴 믿고 기부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금 기부 말고 현물 기부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물은 현금 대비 부정 사용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보니까 수원에 있는 보육원에서 현물 기부도 받는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초자연님이 저도 지금 기부하는 곳 중 하나가 말 많은 곳이라서 찝찝하지만 믿고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맞아요. 그게 좀 찝찝하죠. 이게 사실 좀 찝찝한데 대안이 없어요. 이게 한번 안 믿기 시작하면은 그 어느 단체도 믿을 수 없게 돼버립니다. 할 수 있는 곳이 잘 없어요. 사실 불신이 한번 생겨버리면은. 그래도 현물 기부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보육원을 알게 되었고, 그 보육원에 전화해서 대략적인 예산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필요하신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아이들을 한 40명 정도 보육하고 있는 곳인데, 장난감이 많다 보니까 이 건전지 사용량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전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건전지를 많이 사다 보면은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전지 부탁하셨고, 애들이 먹을 과일이 좀 필요하다. 특히 이제 참외를 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수원에 또 농수산물 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갔는데 그 많은 점포에 참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몇 군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참외가 왜 이렇게 없어요? 여쭤봤더니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산불 피해 때문에 참외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와, 그 얘기를 듣고 와, 이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간접적인 영향이 오는구나. 그만큼 큰일이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랑 이 농가의 시름도 하루빨리 좀 덜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참외를 좀 넉넉하게 사고 싶었는데 물량도 적고 그나마 있는 참외도 딱 봐도 저건 선물하고도 좀 욕먹겠다 싶은 저거는 선물 안 하니만 못하겠다 싶은 그런 상태의 참외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고 그나마 이거는 먹을만 하겠다 싶은 것들은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욕할 수가 없죠.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마음 같아서는 좀 넉넉하게 많이 사드리고 싶었는데 마음만큼 많이 사지는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참외를 사고 처음에는 저 혼자 다녀올 생각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애가 자기도 같이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 가려면은 너도 기부해야 돼. 너도 뭐라도 기부해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막 방에서 뭔가를 막 찾더니 추파춥스 3개를 가지고 오면서 자기 이거를 기부하겠다. 추파춥스를. 거기 애들이 40명인데 추파춥스 3개 가지고 되겠냐, 이걸로는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은 새로 사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우리 마음대로 사가면은 우리야 좋은 마음에서 사가는 건데 우리 마음대로 사갔을 때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좀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모르는 어떤 곤란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그때 부탁하셨던 거 말고 간식을 추가로 더 사가고 싶은데 괜찮냐라고 하니까 괜찮다라고 하셔서 이제 애한테 사가는 건 좋은데 이제 진정한 기부의 의미를 살리려면은 네 용돈으로 사라 라고 하니까 애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려가지고 좀 간식 같은 것들도 좀 넉넉하게 사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들을 잘 전달을 해드렸고 이제 보육원에서 이제 저희를 안내해 주시던 담당자 분께서 보육원 아이들한테 이런 이제 물질적인 도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에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보육원에 나온 아이들은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붙어 다니는데
그걸로 인한 편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푸른별님이 뭐 정기적으로 뭐 한다고 했는데 정기적은 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육원을 통해서 기부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 지출을 막기 위한 아빠의 노력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말 하면은 좀 왜곡돼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을 좀 아꼈는데, 기부를 한다라는 그 행위 자체를 뭐 물론 간식 비용이 뭐 크고 작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한번 자기가 직접 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는 좀 클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교육적인 면에서 그렇게 한 것도 있고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애가 그런 말 하기 전에 애랑 같이 안 가고 이제 저 혼자 다녀오려고 했던 이유는 저야 이제 좋은 마음에서 가는 건데 이게 한 끗 차이로 이제 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과 자기를 좀 비교하면서 이제 제 의도와는 달리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어요. 내심 이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랑 이 동정심이랑은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야 이게 아직 어린애한테 미묘한 그 한 끗 차이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한다는 게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이럴 바에야 그냥 혼자 갔다 오자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애랑 안 가고 혼자 가려고 했던 건데, 뭐 이렇게 한번 가보니까 다행히 애가 좀 잘 받아들인 것 같아가지고 뭐 다행이었습니다. 네. 첫 단추가 중요한 건데 처음부터 약간 뭐랄까 왜 속된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런 애들도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물론 저희가 그렇게 교육은 안 하겠지만 애가 그런 걸 보고 그렇게 잘못된 인식으로 받아들일까 봐 그런 걱정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교육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감정의 미묘한 선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아직은 좀 어리다. 그래서 좀 더 크고 난 다음에 이런 감정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질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다행히 뭐 우려했던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게. 이런 작은 나눔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분들에게 좀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온기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눔을 사실 실천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 나이트 시네마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이제 구독자분들 덕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채팅창에 와주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듣고 계신 분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콘텐츠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봉작 소개고요. 아마추어라는 작품이 개봉을 하는데 원작 소설이 있는 작품입니다. 장르는 액션 스릴러고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CIA 암호 해독가 찰리 헬러의 복수극을 그린 지능형 액션 스릴러이고요. 주인공인 찰리의 아내가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인 CIA의 침묵 속에서 직접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CIA의 몸을 담고는 있지만 현장 요원이 아니라 암호 해독 전문가로 이제 CIA에 있었던 건가 봐요. 프로 킬러도 아니고 현장 요원도 아닌 이 찰리가 자신의 전문 분야인 암호 해독 능력을 활용을 해서 테러범들을 좁히고 다닌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 이제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고편도 상당히 잘 뽑아서 저도 상당히 궁금한 작품이긴 한데, 아마 다음 주에 극장에서 신작을 보게 된다면은 이 작품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시사회 이후 호불호가 강하게 갈리고 있는 베러맨입니다. 장르는 뮤지컬 판타지이고요. 감독은 위대한 쇼맨을 연출했었던 마이클 그레이시 감독입니다. 줄거리는 영국의 국민 가수이자 세계적인 록스타 로비 윌리엄스의 삶을 다룬 뮤지컬 영화라고 하고, 어린 시절부터 보이밴드 테이크 댓으로 데뷔해서 솔로 아티스트로 성공하기까지 그의 화려한 전성기와 몰락 그리고 재기를 조명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계신 윤가님도 이제 시사회에 다녀오신 분인데 우라고 하면서 대실망을 했다고 하시고, 아직 채팅창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파인님도 요거 시사회에 다녀오셨는데, 파인님은 그래도 평소에 음악에 좀 조예가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분도 보시고 나서 로비 윌리엄스의 삶과 그의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럭저럭 볼만하겠지만, 만약에 아예 모르고 그냥 단순 뮤지컬 판타지 영화 그리고 어떤 유명한 사람의 전기를 다뤘대, 요 정도만 알고 가서 보는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후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고백하자면 아직 위대한 쇼맨도 안 봤는데
네, 이번 배럴맨도 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초자연님이 배럴맨은 번역하신 분, 황석희 번역가가 번역을 했죠. 배럴맨은 번역하신 분이 꼭 보라고 하셨는데 별로인가 보군요. 근데 이 황석희 번역가님은 본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번역한 작품은 항상 강추를 하십니다. 항상 강추를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참고로 파인님이었나? 이거 시사회 갔을 때 황석희 번역가도 현장에 오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좌석에 앉아서 감상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푸른별님이 원숭이로 왜 바꿔서 나오는지 이상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또 음악의 조예가 깊으신 우리 파인님께서 처음에 이 영화를 보고 나오셨을 때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이 로비 윌리엄스가 약간 원숭이랑 닮은 외모 때문에 관련 별명도 있고 막 그랬나봐요. 그래서 일부러 CG로 이렇게 만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거 잘 모르는 그냥 일반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제 푸른별인 것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나봐요. 굳이? 왜 저렇게까지?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나 봐요. 파인님이 국내에서는 로비 윌리엄스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사실 재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가 재개봉을 합니다. 일본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원작 발행 10주년을 맞아서 롯데시네마에서 재개봉을 했습니다. 청춘 로맨스 드라마이고, 보실 분들은 내용 찾아보지 말고 보세요. 저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국내 최초 개봉, 이게 재개봉을 하다 보니까 이 최초 개봉이라는 말이 되게 어색한데, 어쨌든 국내 개봉 당시에 극장 가서 감상을 했는데, 저는 단순히 그냥 뭐 일본식 로맨스 영화? 뭐 러브레터 같은 그런 그 정도의 분위기를 생각하고 가서 봤거든요.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서. 진짜 보다가 영화의 특정 부분에서 육성으로 이러면서 와, 깜짝 놀랐습니다, 보다가. 와, 이런 로맨스 영화에서 이런 전개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만약에 보실 분은 진짜 아무것도 찾아보지 말고 보세요. 사실 이게 로맨스 영화로서 뭐 인상 깊었나? 이거는 사실 제 기억에 남진 않았는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충격적인 그 사건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니긴 한데, 그게 그만큼 강력해가지고, 그거 하나로 제 뇌리에 딱 남은 그런 작품이거든요. 제목부터 좀 괴랄하잖아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이게 진짜 췌장을 먹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보실 분들은 최대한 내용을 찾아보지 마시고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마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됐을 겁니다. 자, 이제 영화 뉴스입니다. 총알탄 사나이의 후속작이 8월 1일 개봉 예정이고요. 예고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리암 리슨이 연기하는 이 프랭크 드레빈 주니어가 이 전작의 주인공이었던 고 레슬리 닐슨이 연기했던 프랭크 드레빈의 아들로 나옵니다. 신작에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세계를 구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예고편을 보신 분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리암 리슨이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멋있는 중년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I'll find you and I'll kill you, 이런 되게 카리스마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치마를 입고 팬티를 보이면서 되게 괴랄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이 총알탄 사나이의 원제가 더 네이키드 건이잖아요. 거기에 맞게 정말 네이키드한 모습을 이 예고편에서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예고편을 본 사람들이 이 리암 립슨 형님이 대체 왜 이러는지 아시는 분 혹시 도박빚이라도 진 거 아니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간 2.0의 메인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전작의 사건 이후 2년 후를 배경으로 한다고 하고요. 6월 27일에 개봉 예정입니다. 예고편도 상당히 재밌던데 전작이 AI 로봇을 통한 공포 스릴러였잖아요, 전작이. 근데 메간 2.0은 장르를 확 틀어버립니다. 전작에서 메간의 창조자인 엠마는 AI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는 저명한 작가로 변신을 했고, 조카인 케이디는 사춘기를 맞아서 반항적인 10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메간의 기술이 강력한 방위산업체에 탈취되어서 군사용 무기로 악용이 되고, 새로운 위협인 자율적 킬러 로봇 아멜리아가 탄생됩니다. 이 메간 1편에서 보면은 산업 스파이가 어디로 막 그 메간 데이터를 전송하잖아요. 그게 이 군사 업체였나봐요. 아멜리아는 점차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며 인류 자체를 위협하기 시작하고, 인류의 미래가 걸린 상황에서 젬마는 메간을 부활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업그레이드된 메간은 더 빠르고 더 강력하며 치명적인 모습으로 돌아와 아멜리아와의 대결에 나섭니다 라고 하는데, 이 예고편 보면 골 때립니다. 처음에 메간 2.0 제작 소식이 들렸을 때 사람들이 다들 좀
좀 우려를 표했어요. 아니 이게 더 할 얘기가 있어? 이게 나오면은 완전 뇌절 같은데?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그 여론이 완전 반전이 돼가지고 너무 신선하다. 어떻게 이야기를 이렇게 틀 생각을 다 했냐라고 하면서 좀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저도 보자마자 이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생각이 나면서 터미네이터가 1편에 빌런으로 나왔던 캐릭터를 2편에서 구원자로 등장을 시키잖아요. 그것처럼 메간 1편에서는 메간이 빌런이었는데 2편에서는 이제 인류의 위협을 맞서는 구원자로 나오는 이 시놉시스를 보면서 극장에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흔해 빠진 속편으로 안 가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초롱님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S라인이 제8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장편 경쟁 부분에 공식 초청이 되었습니다. 올해 칸 시리즈 경쟁 부분의 유일한 한국 컨텐츠라고 하고요. 그 S라인은 인기 웹툰 작가 꼬마비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성관계를 맺은 사람들끼리 이어진 붉은 선, 요 붉은 선을 S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붉은 선이 사람들 머리 위로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고편을 보면은 특정 안경을 쓰면은 이 S라인이 눈에 보이는 그런 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요 컨셉만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품이고, 요거 어서 빨리 공개가 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찔한 설정입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아찔한 설정이죠. 절대 걸려서는 안 되는 아찔하죠. 컨셉이 공개가 됐을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S라인에 하나도 없는 사람이 더 슬플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런 아찔한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약한 여공 클래스 2의 또 예고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4월 25일에 공개 예정이고요. 학원 액션 장르이고, 전작의 주인공이었던 연시은이 친구를 지키지 못한 트라우마를 안고 새로운 학교인 은장고로 전학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이버 웹툰이 원작인데, 그 전작이었던 클래스 1이 원래는 웨이브에서 제작이 됐다가 클래스 2를 넷플릭스에서 제작하게 되면서 클래스 1도 원래 몇 년 전에 이제 공개가 됐던 작품인데, 최근에서야 넷플릭스에서 서비스가 됐고, 웨이브에 공개가 됐을 때 클래스 1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웨이브에 갇혀있기는 좀 아까운 작품이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다행히 이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자마자 글로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고요. 클래스 2의 내용이 이 원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1이었던 이 주인공 연시연의 과거 이야기가 원작에서는 내용이 한참 진행이 되다가 과거 회상할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클래스 2가 시작이 되면서 비로소 이제 원작에서 사랑받았던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게 되고 본격적인 내용이 전개가 될 것 같은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캐스팅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캐스팅은 사실 클래스 1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클래스 1 때 발견이 됐던 배우가 홍경 배우가 이 클래스 1에서 발굴이 됐죠. 그것처럼 좀 의외의 발견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클래스 1 만족하셨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전 너무 재밌게 봤고요. 보고 나서 강추하는 컨텐츠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클래스 1은 디즈니가 2010년에 공개됐던 애니메이션 라푼젤의 실사 영화화를 계획을 했으나, 최근에 개봉했던 백설공주 실사 영화의 흥행 실패로 인해서 프로젝트를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캔슬하지 않고 중단한 이유는 이제 앞으로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릴로와 스티치 모아나의 이 실사 영화 요 버전의 성과를 지켜본 후에 라푼젤을 계속 진행할지 말지 그렇게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취소가 아닌 중단을 한 것 같아요. 릴로와 스티치나 모아나 같은 경우 보면은 원작을 굉장히 충실하게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 프레데터의 이제 신작입니다. 프레데터 배드랜즈가 11월 7일 개봉합니다. 감독과 각본은 전작인 프레이를 연출했었던 댄 트라첸버그 감독이 맡았고요. 주연은 엘르 페닝이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레데터 배드랜즈는 시리즈 최초로 인간과 프레데터가 협력하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공동의 적이 한 명 생기나 봐요. 그래서 그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인간과 프레데터의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하네요. 그 왜 일본 애니메이션 보다 보면은 클리셰 중에 하나죠. 젠장 임시 동맹이다 라는 이렇게 된 이상 임시 동맹이다 이런 클리셰 있죠. 그런 설정으로 아마 인간과 프레데터가 이제 아마 협력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이번만 임시 동맹이다 라는 그 클리셰가 있죠. 아마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1월 26일 개봉 예정인 주토피아2의 스틸샷이 공개가 됐는데 이제 뱀 캐릭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파충류 캐릭터들이 새롭게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감독과 각본은 주토피아 1편과 엔칸토를 연출했었던 자레드 부시 감독이 맡았다라고 합니다. 줄거리는 주토피아에 등장한 수상한 파충류 게리 더 스네이크로 인해서 도시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주디와 닉은 그를 추적하며 도시에 숨겨진 어두운 과거를 밝혀낸다라고 합니다. 요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계가 침체되면서 각 기업들이 지갑을 닫아서 수익성도 악화가 되면서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 결과 신규 컨텐츠 제작이 더디게 되었고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영화계는 과거 히트작들을 다시 극장에 걸고 가요계는 흘러간 히트곡들을 리메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봉 영화가 최근 들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재개봉 영화는 흥행 성공을 보장한다라기보다는 구작이기 때문에 수입 배급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재개봉이 활발한 상태라고 하고요. 근데 이 재개봉 영화 시장이 커지는 게 물론 저처럼 뒤늦게 영화에 이제 애정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과거 명작들을 극장에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라고 합니다. 이 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영화는 결국엔 신작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막 극장가 힘들다 했을 때 극장에 구원투수로 나왔던 것도 결국 파묘나 범죄도시 4 같은 이런 신작들이었잖아요. 근데 재개봉 영화로 모을 수 있는 관객은 많아봤자 뭐 10만 명 언저리? 이 극장의 재개봉 영화가 늘어날수록 극장의 파이는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업계에서는 마냥 반기고 있는 분위기 같지는 않습니다. 국내외 할 거 없이 영화 산업이 많이 축소된 거는 기정사실인데 해외는 코로나 시즌 이전에 수치를 완벽히 복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언저리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극장에 개봉한 승부 같은 경우도 손익분기점이 180만 관객이고 오늘 소개해드릴 로비 같은 경우도 손익분기점이 150만 관객이죠. 그래서 요 정도 규모의 영화들이 강세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좀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배우 발 킬머가 지난 2025년 4월 1일 향년 65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배트맨 포에버나 이제 탑건 시리즈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요. 지난 몇 년간 이제 암투병 중이었죠.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종 영화와 예술 활동을 좀 이어가고는 있었는데 결국 지난 4월 1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영화계의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히트라는 작품이나 아니면은 탑건 매버릭이나 아니면 탑건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좀 인상 깊게 봤던 그런 배우인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다니 너무 안타깝고요. 제가 본 작품은 뭐 요 정도이지만 이 외에도 막 수많은 훌륭한 명작들에서 열연을 해주신 배우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신 만큼 하늘나라에 가셔서도 편히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개봉작 소개와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로비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말씀드릴 건데 사실 영화 안 보셨어도 뭐 들으셔도 됩니다. 막 크게 뭐 지장이 있는 그런 작품은 아니라서 일단 오늘은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 로비는 하정우 감독의 세 번째 연출작이고요. 데뷔작인 롤러코스터의 경우 일부 장면들이 쇼폼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최근에 재평가를 받은 작품이죠.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부분이 비행기에서 그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지훈 배우가 연기하는 그 안과 의사가 나서는 장면인데요. 어디에요? 뭐 이러면서 나서는 장면인데 이번 로비에서도 이지훈 배우가 1인 다역으로 출연하면서 신스틸러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이 로비 무대 인사에도 그때 롤러코스터에서 나왔었던 이 안과 의사 복장을 하고 무대 인사 같이 다니고 있는 것 같던데 그만큼 쇼폼 덕을 많이 본 작품인 것 같습니다. 허삼과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아쉬운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도 볼 일이 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이번 로비에서는 블랙 코미디 장르를 표방하면서 쉴 틈 없이 던지는 말장난 개그와 함께 현실 풍자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명품 조연 배우 어벤져스의 연기 차력쇼를 보고 싶거나 하정우 감독 작품 특유의 이 가랑비에 옷 젖는 이 능청스러운 말장난이 취향이신 분들은 보셔도 되고요. 빵빵 터지는 스타일의 개그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촘촘한 서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저냥 뭐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봤는데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줄거리를 설명을 하자면은 하정우
하정우 배우가 연기하는 윤창욱은 뛰어난 기술력 하나를 믿고 스마트 도로 국책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로비 실력이 뛰어난 경쟁사 대표인 손광우가 사사건건 태클을 걸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술력만으로는 승산이 없음을 실감한 윤 대표가 로비 골프라는 낯선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국책 사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조향숙 장관과 최우현 실장, 그리고 이 최 실장과 윤 대표를 엮어주는 박 기자, 그리고 최 실장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윤 대표가 영입한 최 프로 등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이 캐릭터에 대한 소감과 영화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스포일러가 크게 막 중요한 작품은 아니라서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궁금하시면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먼저 골프 영화라고 하니까 골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진입장벽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도 골프채 한번 앉아본 사람인데 아무 문제 없이 감상을 했습니다. 이 골프보다는 골프장에서 이루어지는 로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골프는 그냥 그 로비 무대 제공 소재 정도로만 쓰이기 때문에 이 영화상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그 정도만 그냥 대충 이해하고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이라고 하면은 푸른 잔디가 펼쳐진 평화로운 이미지가 떠오르기 마련인데, 이 안에서 은밀한 거래, 계급 간에 보이지 않는 벽, 그리고 공정함을 가장한 특권의식이 만연한 전쟁터로 이 골프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대 골프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로비 문화의 단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원칙을 저버리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이중성과 부조리를 폭로하고 있죠. 여담인데 저도 직장 생활 한 14년 차 정도 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 골프 쳐보라는 권유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사회생활 하려면은 골프 정도는 칠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좀 푸시를 하셨는데, 저는 이 스포츠에는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본업이 개발자이기 때문에 외부 업체를 만나서 저희가 이렇게 접대를 해야 된다거나 친목을 다져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여태 한 번도 없었기도 했고, 제 관심사도 아니고, 관심사가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을 위해서 억지로 인내해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골프를 해야 될 이유가 1도 없었거든요. 그 무리에 내가 끼지 못했다라고 해서 딱히 내가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게 있나? 그건 또 아니라 가지고 관심이 안 가기는 하더라고요.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 코미디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막 빵빵 터지는 큰 웃음을 기대하신다면은 좀 다소 실망하실 수가 있고요. 이 하정우 감독의 코미디 스타일이 막 빵빵 터지는 개그라기보다는 이 가랑비에 옷 젖는 능청스러우면서도 이 말장난을 하는 인물이 무표정을 유지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 대사를 주고받는 배우들 사이에서의 말의 그 리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되게 잘 살리는 감독인데, 요거를 참고하고 요런 스타일의 개그구나라는 감을 잡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비의 장점 중에 하나는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다 살리는 감독의 연출력에 있는 것 같아요. 이 하정우 감독의 전작들을 보더라도 주연뿐만 아니라 조연들의 매력들을 섬세하게 살려내는 능력이 돋보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장점이 잘 드러나더라고요. 버려지는 캐릭터 하나 없이 캐릭터가 모두 사는 걸 보면서 캐릭터 한 명 한 명에게 다 애정이 담겨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 나오는 캐릭터 한 명 한 명에 대한 소감을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인상 깊었던 캐릭터만 추려서 감상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단연 이 김의성 배우가 연기하는 최우현 실장이 강렬한 인상을 주죠. 원칙주의자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 비리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인물이고요. 프로골퍼 진프로의 팬이라는 이유로 질척거리는 그 연기를 실감나게 해가지고 보는 사람도 토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정말 잘 살렸더라고요. 윤관님도 지금 진짜 연기를 역겹게 잘하시더라고요 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이 겉과 속이 다른 권력자의 위선적인 모습을 코믹하게 잘 살려준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개저씨라고 하죠. 이 개저씨 캐릭터를 너무 잘 살리고 있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혹시 이 최 실장이라는 캐릭터는 하정우 감독이 평소에 꼴배기 싫었던 인물들을 묘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콕 집어서 특정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국에는 이 하정우 감독이 배우 생활을 하면서 오랜 기간 이 연예계 활동을 했을 건데 그동안 봐왔던 꼴불견의 모습들을 이렇게 드래곤볼 모으듯이 집합시켜 놨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히 빌런 캐릭터로 만든 것 치고는 와 진짜 저런 개저씨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현실감 때문에 더 역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포티라는 신조어가 있잖아요. 원래는 이 40대가 되었지만 아직 젊은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팅하는 마케팅 용어였는데 이게 온라인에서 변질되면서 나이값 못하는 40대를 뜻하는 멸칭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극중 최 실장이 영포티는 아니고 이 영피프티 정도는 되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최 실장과 이혼을 앞둔 부부로 나오는 인물이 강맑은 배우가 연기하는 조향숙 장관인데 이 넷플릭스 폭삭소가수다에서 여관주인으로 나와서 부산 인심 찌기지에 라는 요 대사와 함께 신 스틸러 역할을 했던 배우죠. 근데 이분이 경상도 사투리 연기는 최고인 것 같아요. 이 폭삭에서도 그렇고 이번 로비에서도 그렇고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좀 아쉬웠던 배우와 캐릭터들도 있었는데 우선 아쉬웠던 배우는 진프로를 연기하는 강혜린 배우입니다. 비주얼 자체는 괜찮거든요. 근데 연기를 진짜 죄송한 이야기지만 좀 연기가 많이 어색하시더라고요. 물론 워낙 쟁쟁한 대선배들 틈에 있어서 뭐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감도 있었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전문 배우가 아니라 원래 골프 선수인데 이렇게 카메오 식으로 해서 데리고 나왔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연기를 왜 이렇게 못하지? 하고 필모로 보니까 배우시더라고요. 사실 이 윤 대표가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진프로이기도 하고 최 실장의 개저씨 모먼트를 다 받아주는 역할이기도 해서 극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캐릭터인데 이 배우가 연기를 못하니까 좀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정우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순수한 이미지와 골프 폼을 제일 우선순위로 보고 캐스팅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래도 연기력까지 어느 정도 되었다면은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쉬운 캐릭터는 최시연 배우가 연기했던 마태수라는 인물인데 이 캐릭터가 너무 과장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현실감 넘치는 캐릭터로 이제 느껴지는데 이 마태수 혼자 너무 만화적인 캐릭터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극에서 좀 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뭐 이동희 배우나 현봉식 배우, 박병은 배우, 차주영 배우, 박혜수 배우, 곽선영 배우, 김용수 배우 이런 진짜 조연 배우계의 어벤져스라고 불러도 될 만큼 대한민국 명품 조연 배우들이 총출동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들을 한 작품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그냥 티켓값은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 가지 또 아쉬웠던 게 끊임없이 말장난 잽을 던지는 게 이 영화의 매력이기 때문에 이 대사가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일부 구간에서는 대사가 잘 안 들려요. 이게 사운드 믹싱이 잘못된 건지 뭐 녹음 자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배우 딕션이 문제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대사가 아예 막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리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의 강점이 대사라는 거를 제작진이 잘 알고 있다면은 다른 건 몰라도 대사 전달력만큼은 신경 써서 살렸어야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OTT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은 자막이 지원이 될 거니까 뭐 해결될 문제 같긴 한데 극장 관람 경험으로서는 썩 좋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재현님도 영화 보신 분들이 넷플릭스에서 자막 띄워놓고 보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딱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명품 조연 배우들을 통해서 하정우 감독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공정과 불공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최 실장에게 윤 대표가 얘기를 하죠.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다. 공정하게 심사를 해달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최 실장이 차라리 특혜를 달라고 해라. 그게 더 쉽다. 특혜를 주려고 하면은 그냥 한쪽 편만 들어주면 되는데 공정하게 하려면은 그 과정에서 또 불공정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골치가 아프다. 어차피 공정한 건 없다. 어떻게 해도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는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공정을 외치지만 과연 진정한 의미의 공정은 존재하는가? 혹은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대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공정이라는 이상적인 가치가 실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려다가 좌절하고 결국 똑같이 불공정 경쟁에 뛰어드는 윤 대표의 모습이 씁쓸하게 보이더라고요. 최 장관의 추태에 역겨움을 느낀 진프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감으로 해서 이 생존을 위해서 타협하고 변해가던 윤 대표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결국엔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지만 사실 현실에선 그러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영화의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거는 2020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오정세 배우의 수상소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상소감의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세상에는 참 많은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세상은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꿋꿋이 그리고 또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탓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평소에 똑같이 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동백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곧 반드시 여러분들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힘든데 세상이 못 알아준다고 생각할 때 속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나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동백꽃이 활짝 피기를 저 배우 오정세도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수상소감을 남겼죠. 영화 로비 역시 이 오정세 배우의 수상소감처럼 불공정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자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작품은 하정우 감독 특유의 블랙 코미디 스타일의 사회 풍자극이고요. 공정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지키기 힘든 이상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이거를 유쾌하게 표현하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정우 감독이 연예계 활동을 오래 하면서 마주했던 부조리하거나 추하다고 생각했던 모습들을 영화 속에 투영한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반까지 유지되던 리듬감이 후반부에는 다소 느슨해지면서 이야기가 지지부진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었고요. 영화가 사건 중심의 전개보다는 캐릭터의 관계나 대사 아니면 상황이 주는 아이러니에 의존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 같기도 했습니다. 말맛과 캐릭터의 매력은 분명 큰 장점이지만 이것이 이 서사를 끌어가는 핵심 동력이 되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극장에서 봐야만 하는 이유를 말해보라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고요. 굳이 그 이유를 만들자면은 OTT보다 빨리 볼 수 있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구간에서 대사 전달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자막이 지원되는 OTT로 출시했을 때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손익분기점이 150만 관객이던데 넘길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하정우 감독이 차기작을 또 제작에 들어갔는데 영화 제목이 윗집 사람들입니다. 2025년 하반기 개봉 예정이라고 하고, 윗집 부부 하정우와 이한이의 소란스러운 생활로 인해서 불편을 겪던 아랫집 부부인 공효진과 김동욱이 우연히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고 이 자리에서 각자 숨겨진 비밀들이 드러나며 갈등이 시작됩니다 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시놉시스만 딱 봐도 요것도 대사 리듬감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되겠구나라는 그 느낌이 딱 들죠. 하정우 감독이 스킬업을 해서 이 작품은 좀 흥미롭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 제사가 있어가지고 저희 주말간 고향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녹음 방송을 통해서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진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